돌아온 폭풍 혜자는 어릴 적부터 거제도의 파란 바다와 거센 바람 속에서 자랐다. 소리 없는 자연의 위협과 마주하며 가족을 위해 물질을 했고, 거칠은 손과 등살에는 세월의 흔적이 아로새겨져 있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멀리 부산에 직장을 잡은 아들 용민과 결혼한 지 10년쯤 된 며느리 소현, 그리고 막내딸 은경까지 이제는 모두 도시에서 살아간다. 처음에 혜자는 부산으로 오라는 자식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거제 바다에서 평생을 산 사람에게 도시란 좀처럼 전기 붙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기어코 자식들이 혼자 두면 불안하다며 애원하니 결국 항구를 떠나는 고깃배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비웠다. 혜자가 부산역에 내리자 익숙지 않은 매연 냄새와 어지러운 사람 무리에 어색하게 섞였다. 용민이 반가운 척 달려와 무거운 짐을 받아주었다. 엄마,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다. 내 얼굴 보려고 먼 길 오는데 뭘. 집에 도착하자 소현이 무채색 원피스를 입고 문 앞에 서 있었다. 표정에 미소가 번졌지만 어디선가 싸늘한 느낌이 스쳤다. 어머님, 오셨어요? 소현아, 네가 고생이 많다. 아니요, 가족인데요, 뭐. 막내 은경도 소파에 누운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슬쩍 고개를 들었다. 엄마, 이제 좀 푹 쉬어. 그래, 은경아. 혜자는 소파에 앉으며 무거운 가방을 옆에 뒀다. 집안 구석구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해가 드는 창밖으로 높은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날 저녁 가족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소현이 조용히 식사를 차렸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나물이 나왔으나 옛날 엄마 손맛과는 어딘가 달랐다. 네가 다 했니? 혜자가 묻자 소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입맛에도 맞으실진 모르겠어요. 도시 된장은 너무 맵구나. 우리 섬된장 맛이 그립네. 은경이 한숨을 쉬며 핸드폰만 바라봤다. 엄마, 또 그 얘기야? 여기선 섬된장 구하기 힘들다니까. 용민이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다. 엄마, 요 앞에 시장 다니는 거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됐다. 내들 생활 바쁠 텐데 내가 알아서 할게. 식사가 끝나니 곧장 각자 흩어졌다. 평소 집에서 북적거렸던 손주들의 웃음소리, 이웃 아주머니와의 수다도 없었다. 거실은 기계음과 가라앉은 공기에 뛰었다. 밤이 깊어오고 혜자는 작은 방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찾은 조용함이 어째선지 섬뜩하게 느껴졌다. 창문 틈으로 불빛만 쏟아져 들어오고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삼켰다. 이 밤이 왜 이리 싸늘하지? 다음 날 혜자는 새벽같이 눈을 떴다. 습관처럼 창문을 열자 냉랭하고 번잡한 도심의 공기가 콧속을 파고들었다. 고향에서처럼 산에 가고 싶었지만 앞마당조차 없는 삶에 적응이 쉽지 않았다. 거실로 나오니 소현이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용히 계란 프라이를 뒤집으며 말 한마디 없이 움직였다. 용민은 신문을 펼치고 은경은 파자마 차림 그대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멍하니 봤다. 혜자가 어색하게 다가가갔. 뭐라도 도와줄까? 소현. 아니요, 어머님은 쉬세요. 식탁 앞에 앉으니 대화가 거의 없었다. 서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만 대하는 것 같았다. 식사 중 혜자가 소리를 냈다. 어릴 적 생각난다. 거제에선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면 바다 얘기도 하고 오늘 잡은 고기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선 너무 조용하다. 용민이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엄마, 이젠 여기 방식에 좀 맞추셔야죠. 소연이 곁눈질하며 덧붙였다. 어머님, 도시에선 각자 일하니까 그래요. 시끌시끌한 건 시골이나 그렇죠. 혜자는 벌컥 화가 났다. 그래도 가족 아닌가. 가족끼리 이 정도 정은 있어야지. 은경이 TV만 바라보며 한마디 던졌다. 그만 좀 해, 엄마.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식었다. 그날 하루 종일 혜자는 집안일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소현이 완강히 거부했다. 어머님 손 대실 일 없어요. 그냥 TV 보시면 돼요. 손만 놀면 뭐하니?
몸이 굳겠다. 소현이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혜자는 정체성마저 박탈당한 기분이었다. 어느새 자신이 집안의 짐, 귀찮은 존재,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문 앞에 섰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소박한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셨네요. 소연 씨께 자주 들었습니다. 아, 저는 거제에서 온 혜자라고 합니다. 다들 에너지 넘치는 힐링 모임이 있는데 이번 주말 한번 같이 가보시는 건 어때요? 소연이 문틈에서 슬쩍 끼어들었다. 어머님, 좋으시겠죠? 우리 같이 네트워킹도 하고 친목도 쌓고 그래요. 그런 건 괜찮다. 나는 그런 데 잘 모른다. 하지만 소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스로 바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따라만 오세요. 은경도 한마디 거둔다. 엄마, 나도 같이 나갈 건데 혼자만 거절하면 이상하잖아. 혜자는 어쩔 수 없이 수긍했고 주말에 따라가기로 했다. 가슴에 알 수 없는 불안이 몰려왔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혜자는 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창밖 도시 불빛은 한없이 냉랭했고 머릿속에는 고향 바다의 파도 소리와 곁을 떠난 남편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갔다. 여기가 정말 내 집일까? 내가 여기서 숨 쉴 수 있을까? 현관을 살짝 열고 복도를 바라봤다. 형광등이 번뜩이는 무표정한 복도. 도시의 아파트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때 소연의 방에서 낮게 말다툼 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 저 고집 덩어리 때문에 미치겠어. 좀만 참아. 목사님 모임에 데리고 가면 변하실 거야. 은경의 목소리엔 노골적인 불쾌함이 배어 있었다. 솔직히 나 그 사람 때문에 집 분위기 완전 망가졌어. 혜자는 주먹을 꽉 쥐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다. 두려움, 분노, 슬픔이 뒤엉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새벽녘 꿈결. 혜자는 한가운데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 홀로 떠 있었다. 암흑과 파도, 바람이 온몸을 밀치고 멀리서 남편과 어린 자식들이 혜자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발은 물살에 묶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다. 깨어나자 침대 시트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바깥 창 틈으로는 무표정한 부싯돌 같이 차가운 새벽이 번져오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만이 남았다.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질 순 없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이 집엔 분명 뭔가가 숨어 있다. 혜자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이 맞닥뜨릴 폭풍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느꼈다. 목사, 그 남자 토요일 오후, 음울한 구름이 부산 하늘을 뒤덮은 날이었다. 혜자는 소현과 은경, 이웃을 따라 동네 근처의 작은 교회로 향했다. 교회는 주택가 골목 끝자락, 허름한 벽돌 건물이었다. 입구에선 이름 모를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이 모여 중얼거리며 서로 인사를 나눴다. 은경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엄마, 목사님 설교 정말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뀔 거야. 너무 고리타분하게 굴지 말고 그냥 들어봐. 소현도 슬며시 미소 지었다. 어머님, 모두가 변화하고 싶어 모이는 자리예요. 우리도 가끔은 위로받아야죠. 혜자의 가슴은 왠지 모르게 조여들었다. 그녀는 섬고향 교회와는 전혀 다른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작은 예배당 내부에는 낮은 천장 아래 진한 초의 향이 그윽히 퍼지고 있었다. 흰색 드레스코드의 신도들 10여 명이 각자 무릎 꿇고 앉아 묵념하고 있었다. 그 한복판 붉은 망토를 두른 중년 남성이 단상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엔 섬뜩한 미소가 맺혀 있었다. 그가 바로 강 목사였다. 강 목사가 입을 열었다. 지혜로운 자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선 영혼도 가정도 구원받지 못한다. 늙은 세대의 그릇된 집착이 우리 자녀들,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순식간에 여러 신도의 눈빛이 달아오른다. 네, 목사님! 참된 희생이 필요합니다. 같이 따라 외칠 때마다 혜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강 목사는 혜자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군요.
바로 저기 계신 어머님. 용기를 내어 저희 모임에 참석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도 몇 명이 박수를 치며 고개를 숙였다. 소연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인사하세요. 다 가족 같은 분들이에요. 혜자는 억지로 얼굴을 펴고 인사했다. 저는 혜자라고 합니다. 거제에서 살다가 아들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곧장 목사 강의 다음 말에 목이 멎는 듯 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번영, 영적 정화, 그리고 장애물의 청산입니다. 우리 모두 집안의 애군, 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몇몇 신도들이 속삭였다. 늙은 사람들, 트인 세대가 변화를 막지. 희생이 필요하다. 강 목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옳습니다. 집안의 오랜 어둠, 불평, 불만, 그리고 늙었으니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믿는 탐욕, 이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발전을 막는 애군입니다. 그러니 애군은 독, 두으로 씻어야 하고 영적 희생을 통해 새로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은밀한 광기가 번지기 시작했다. 은경도 둘째 줄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정신없이 입술을 베어 물었다. 혜자는 참지 못하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헛소리람, 애군이니 독이니. 주변 신도 하나가 눈을 부라리며 속삭였다. 어르신, 소리 내면 안 돼요. 목사님 말씀은 곧 진리니까. 강 목사가 갑자기 직접 내려와 혜자 앞에 멈췄다. 그의 눈빛이 뱀처럼 서늘했다. 어머님, 혹시 반론 있으신가요?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이 따를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자신과 가족을 사랑한다면 과거의 틀을 부숴야 하지 않습니까? 혜자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다. 당신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늙었다고, 부모라고 해서 애군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자식들에게 할 수 있어요? 장내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어떤 남자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늙은이들이 자꾸 옛날 얘기, 자기 고집만 들이밀어서 우리 삶이 망가져. 이제 희생하라는데 그깟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른 신도 여자도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이면 다야? 정작 자식은 자기 앞길 하나 못 펴고 자리에 눌러 앉힌 게 어른 노릇이에요? 소연이 옆에서 조마조마해했다. 어머님, 제발 그냥 따라만 하세요. 여기선 이런 얘기가 정상이에요. 하지만 혜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정상. 그게 정말 네 삶을 지키는 길이냐, 소연아? 내 앞에서 효도를 말했던 네가 지금 이런 광기 앞에 서선 왜 찍소리도 못하니? 은경이 나지막이 쏘아붙였다. 엄마, 목사님 말씀은 남들이 안 가르쳐주는 진짜 성공의 비법이야. 섬에만 갇혀 살다 보니 넌 세상 물정도, 운도 모르잖아. 우릴 발목 잡을 생각 마. 강 목사가 입꼬리를 치켜 올렸다. 반항심, 두려움, 집착. 모두 마지막 애군의 고통이겠죠. 늙은 세대를 위로의 이름으로 붙잡아두는 건 더 이상 자비가 아닙니다. 용민 씨, 앞으로 어머님께 적극적으로 정화 기회를 드리세요. 혜자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집안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먼저 내 손부터 씻어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칼날을 들이대며 번영을 운운하는 내게 일본 군사보다 못한 일이 어디 있느냐. 경악한 신도들이 돌을 던지듯 시선을 던졌다. 강 목사는 두 손을 들어 잠시 조용함을 만들었다. 의심, 저항. 그러나 잠시뿐일 겁니다. 어머님 품의 따뜻함, 우린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론 진짜 사랑은 가족 전체를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해야 하는 법입니다. 은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을 떠밀며 소리쳤다. 나가자! 엄마랑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소연도 인상을 잔뜩 찡그린 채 혜자를 세차게 잡아 끌었다. 제발 어머님, 우리 여기서 더 창피당하게 하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소현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어머님, 왜 매사에 시비만 거세요? 우리 가족이니까 존중해야 한다면서. 왜 자꾸 우릴 미친 사람 만들어요? 은경 역시 격하게 맞받아쳤다. 엄마, 나 진짜 이제 한계야. 엄마 같은 옛날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 엉망되는 거 몰라? 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버둥거렸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 자식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 용민이 늦게 따라 나오며 씁쓸히 중얼거렸다. 엄마, 그냥 순응해. 안 그러면 우리 가족 다 불행해진다. 그 말에 혜자의 참았던 울분이 주먹으로 터져 나왔다. 그래, 네가 원하는 건 순응이겠지. 그러면 네가 진짜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겠고. 하지만 난 그런 가족에 동참 못해. 죽어도 못한다. 절규하듯 외친 뒤 혜자는 벽에 기댄 채 헛기침을 연달아 했다. 그날 밤 혜자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긴 밤을 견뎠다. 낮에 받은 상처가 결국 은은한 분노로 번져갔다. 싸늘한 공기에 눌려 뒤척이다가 문득 창밖에 불 꺼진 예배당을 바라보며 웅크렸다. 이 집, 이 도시는 뭔가 정상이 아니다. 점점 다가오는 어둠 속에서 혜자는 자신이 더 이상 가족에게 안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상한 저녁 식사 일요일 저녁, 부산 하늘엔 붉은 노을이 번지고 혜자는 주방 쪽에서 피어오는 생경한 향에 걸음을 멈췄다. 기이하게 구수하면서도 비릿한 냄새. 문득 옛섬 바다 냄새와는 달랐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다. 소현은 평소보다 화려하게 밥상을 차렸다. 미역국, 나물 반찬, 고등어구이. 그런데 그중 한가운데 청록빛이 도는 미역국이 가장 눈에 띄게 놓여 있었다. 오늘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미역국 특별히 준비했어요. 소연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미역국 고맙다. 그런데 오늘은 좀 색이 특이하네? 혜자의 목소리엔 본능적 긴장이 실려 있었다. 소연이 재빨리 대답했다. 요즘 건강식품이라니까요.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노인의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은경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그냥 먹어. 우리가 일부러 준비한 거잖아. 용민은 묵묵히 젓가락을 들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생선을 발라냈다. 집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혜자는 수저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혹시 미역 이게 섬에서 볼 수 없던 종류 아닌가? 바닷가에서 이런 색깔은 잘 안 나오던데. 도시에선 다 이래요, 이제 어머님. 소현이 짜증스럽게 끼어들었다. 아유, 엄마, 또 의심? 나 자존심 상해서 정말 못해 먹겠다. 은경이 크게 소리쳤다. 분위기가 무겁게 얼어붙었다. 혜자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 건강식이야? 이상한 거 안 들어있지? 소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봤다. 정말 의심 많으시네요, 어머님. 그럼 저 먼저 먹을게요. 소현은 일부러 미역국을 한 스푼 가득 떠 입에 넣었다. 용민도 한 입, 은경도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은경이 씩 웃었다. 혜자는 내내 미역국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언젠가 바닷가에서 본 미묘하게 색이 다른 해초의 독성을 엄중하게 경고하던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이상하다. 내 혀가 이걸 그냥 두지 못한다. 결국 혜자는 미역국을 살짝 떠서 입에 넣었다. 처음엔 평범했으나 씁쓸하고 찝찝한 뒷맛. 어때요, 어머님? 소연이 집요하게 물었다. 괜찮네. 처음엔 조금 썼는데 먹다 보니 괜찮아. 순간 기침이 나오려다 간신히 참았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건가? 요즘 도시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식사가 마무리될 즈음 용민이 입을 열었다. 엄마 목사님 말씀대로 어른들이 먼저 건강을 챙겨야 우리 가족 모두 운이 좋아진다더라. 요즘 이런 거 꼭 챙기셔야 해. 혜자의 눈길이 용민에게 닿았다. 정말 네가 진심으로 그러는 거라면 내가 그래, 고맙지. 그런데 꼭 이런 음식 아니어도 은경이 행주를 집어 식탁을 닦으며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엄마, 고마우면 좀 그만 의심해. 가족 중에 꼭 하나씩 꼭두각시처럼 남의 말만 고집하는 사람 있더라? 소연도 그 말에 힘을 실었다. 우리도 같이 먹었잖아요. 왜 엄마만 그런 식으로 굴어요? 엄마는 항상 시골에서 홀로 강한 척하지만 도시 생활에선 자기 건강도 우리한테 맡겨야 해요. 솔직히 속 터져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체념이 집 안공기에 범벅됐다. 식사가 끝나고 혜자는 남은 미역국을 깨끗이 치우는 척하면서 눈에 띄지 않게 건더기의 일부를 키친타월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거라면 내가 언젠가 증거를 써야 할지도 몰라. 그날 밤 혜자의 복부가 은근히 저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을 지나치는 듯한 미미한 통증.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다. 땀이 이마에 맺히고 두통이 오기 시작했다. 침대에 누웠을 즈음 거실 쪽에서 가족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엄마 언제쯤 바뀔까? 목사님이 또 뭐 준비하라는데?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해. 재물이 되어야 집안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잖아. 은경의 목소리가 매섭고 차가웠다. 내가 먼저 움직일까? 엄마가 만만한 줄 아나 봐. 소연은 낮은 소리로 마무리했다. 다들 참고 있으니 불행해진 거야. 곧 그날이 온대. 목사님 뜻만 따르자. 혜자는 이불 속에서 소름이 끼쳐 꿈틀거렸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위험한 곳에 있는 건가? 그날 밤 혜자는 온몸에서 땀이 식고 두통이 도저히 사라지지 않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섬마을의 엄마 모습, 외할머니의 경고, 그리고 아들의 어릴 적 웃는 얼굴이 교차했다. 너희들 정말 내 아이 맞니?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제 더는 그저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위기의식이 여운처럼 짙게 남았다. 새벽, 조금씩 오한이 들고 위가 타들어가듯 아프다. 혜자는 겨우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다. 주방 쪽에서 소연이 조용히 무엇인가를 섞어놓는 소리가 들렸다. 저 배합, 도시의 건강식? 아니면 또 다른 희생의 준비? 혜자는 멍하게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엔 바람 한 점 없는 정막이 흐르고 이 도시는 점점 더 낯선 곳이 되어갔다. 내 미래는 내 손으로 지켜야만 한다. 다음 날 혜자는 주머니에 숨긴 미역국 건더기를 가방 깊은 곳에 넣으며 단단히 결심했다. 이제부터 자신에게 남은 건 오직 경계와 의심 그리고 살아남으려는 의지뿐이었다. 검은 거미줄 혜자는 밤마다 식은땀에 뒤척였다. 미역국 사건 이후 그녀의 의심은 점점 두터워졌고 가족들의 행동은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소연은 집안에서 무언가를 늘 숨기듯 움직였다. 용민은 일찍 퇴근해 자주 전화를 돌렸고 은경은 외출할 땐 자꾸 어딘가를 슬쩍 지켜보았다. 어느 날 이른 오후였다. 소연과 용민이 급히 나가고 집은 정적에 휩싸였다. 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조심스럽게 주방과 거실, 베란다 구석구석을 살폈다. 바깥은 평화로운 듯 보였지만 내부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긴장이 맴돌았다. 그녀는 부엌 찬장에서 일기장, 작은 상자, 바코드 스티커가 붙은 약병 몇 개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메모가 한 장 있었다. 더 강한 성분 필요. 다음 만남 전까지 준비할 것. 재물이 깨어나선 안 됨. 소름이 돋았다. 재물이라는 단어가 명백히 그녀 자신임을 본능으로 느꼈다. 그때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은경이 현관에 들어와 있었다. 뭐해, 엄마? 남의 방에 왜 들어가? 아니, 그냥 쓰레기 좀 버리려고. 그나저나 너 오늘 일찍 왔구나? 오늘 교회 모임 있잖아. 목사님이 가족들 다 같이 모이라 했는데 엄마 또 뻗치려고? 은경의 목소리엔 경멸이 배어 있었다. 혜자는 겨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어차피 다 같이 모인다면 나도 갈 수 있지. 은경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눈길을 흘겼다. 괜히 별짓하지 마. 우리 집에서 엄마만 문제야.
혜자는 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었다. 가족에 대한 공포가 서서히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저녁 거실은 싸늘한 조명 아래 서로 시선조차 맞추지 않는 가족들로 채워져 있었다. 용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사님 말씀 기억나지? 오늘 우리 구역 모임 있는 날이야. 엄마도 빠짐없이 가야 해. 소현도 덧붙였다. 이번엔 기존 신도들뿐 아니라 새로운 가족까지 모두 참석해야 한다고. 목사님이 그러셨어. 혜자가 무심한 듯 대꾸했다. 싫으면 안 가도 되지 않냐? 은경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 엄마는 왜 매번 팀 망치려고 해? 다 가족 위해서 그러는 건데. 용민이 짧게 호흡하며 나직이 경고했다. 엄마, 이번만큼은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따라와. 그날 밤 결국 혜자는 가족들과 함께 집단 모임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회색 빌라 단지 지하 1층, 오래된 오피스텔 건물의 어두운 계단에는 희미한 촛불과 이상한 문양이 그려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지하실 안에서는 이미 7의 8 가족이 모여 있었다. 모두 저마다 초췌한 표정과 불안에 찬 눈동자였다. 앞쪽 중앙엔 강 목사가 붉은 망토에 기괴한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다. 강 목사가 두 팔을 들어 올렸다. 애군을 정화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집안의 번영과 새 출발을 원한다면 재물과 고집, 과거의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서 증명합시다. 신도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정화, 정화, 새 출발! 강 목사는 일가족별로 화려한 유리잔에 모종의 녹색 음료를 따랐다. 이번 잔은 가족 모두가 번영을 위해 마셔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부모가 먼저, 다음으로 자식, 마지막에 우리 모두의 사명이 남을 겁니다. 혜자는 잔을 들고 잠시 주저했다. 안쪽에 희미하게 녹아있는 이물이 보였다. 냄새부터 알싸하게 독했다. 그 순간 구석에서 한 중년 여인이 갑자기 기침을 하며 자리에 쓰러졌다. 사람들은 동요했고 목사 강은 재빨리 달려왔다. 무슨 일인가?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애군이 거세게 저항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훗날 번영을 위해선 더 단호해져야 합니다. 목사의 눈길이 혜자에게 멈췄다. 어머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십니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법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터뜨렸다. 네가 내 가족을, 내 인생을 뭐라 할 자격 있어? 부모도 자식도 모두를 기만하고 조종하는 내 놈이야말로 진짜 애군이다. 주변 신도들이 궁시렁대며 돌을 던질 듯 눈길을 쏟았다. 용민이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그만해. 괜히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은경은 시퍼렇게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 목사가 낮게 웃었다. 잘못된 부모의 집착이 자식의 미래를 망칩니다. 이제 곧 기회가 올 겁니다. 어머님,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밤 공기가 더욱 싸늘했다. 소현이 갑자기 혜자 팔을 거칠게 잡더니 귓속말로 독서를 내뱉었다. 어머님, 오늘만큼은 지나가 줄게요. 하지만 다음번엔 우리에겐 선택권 없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다 가족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혜자는 너무 치밀하고 완강한 거미줄에 갇힌 듯 무력감에 휩싸였다. 이 악몽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다면 나는 정말 홀로 남은 건가? 집에 돌아온 뒤 혜자는 혼잣말로 그리고 속삭이듯 사라질 것 같은 목소리로 속을 썩였다. 용민, 은경, 너희들 이게 진짜 믿음이니? 집착이니? 내 가족이 이런 괴물이 되었을 리 없잖아. 그러나 창밖으로 번지는 불길함, 다시 울리는 목사, 강의 설교 소리, 이웃에서 들려오는 다른 노인들의 신음. 집 한 채를 가득 메운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이 혜자의 가슴을 억눌렀다. 그 밤, 혜자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누군가가 계속 현관문 앞에 서서 낮게 속삭이는 듯한 소리에 식은땀이 났다. 그때 자신의 방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은경이 어둠 속 얼굴로 다가왔다. 엄마, 목사님이 우리 집안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해. 다음번 모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그게 모두한테 좋아. 혜자는 턱을 꽉 깨물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집, 이 가족, 이 구역, 전부 하나의 검은 거미줄이다. 지금의 나는 그 중심에 걸려 있다. 하지만 반드시 탈출구를 찾을 거야.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 밤이 깊어지자 집 안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냉랭하게 가라앉았다. 혜자는 뒤척이며 잠을 설쳤다. 미역국 이후로 몸이 점점 축 처져가고 어딘가 이상하게 속이 메스꺼웠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가족들 낮은 목소리는 점점 으스스하게 울려 퍼졌다. 뭔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 그때였다. 깊은 밤 무거운 졸음 끝에 갑자기 배를 꼬집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입 안이 마르고 혀가 떨렸다. 뼛속까지 한기가 밀려들었다. 혜자는 겨우 몸을 일으킨 채 작은 소리로 신음했다. 아, 이게 뭐람, 내가 괜히 예민한 게 아니었어. 밖에서 인기척과 속삭임이 들렸다. 문틈으로 비치는 희미한 불빛이 서늘하게 퍼졌고 이내 문이 벌컥 열렸다. 소현이 들어서며 손에 작은 컵을 들고 있었다. 검은 빛이 감도는 즙이었다. 어머님, 여기 보약이요. 목사님께서 꼭 챙기라 하셨어요. 요즘 어머님 건강 상태도 안 좋아 보이고 그냥 한번 드세요. 혜자는 본능적으로 멀리 물러섰다. 됐어. 난 괜찮아. 이런 건 안 마셔도 돼. 그냥 쉬면 돼. 소연의 얼굴에 짜증이 어렸다. 왜 항상 이렇게 거부만 하세요? 가족 생각해서 드리려는 건데 비협조적으로 굴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정녕 우리 마음을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마시기 싫다니까. 날 위해서라면 제발 이런 거 그만해. 그 소리에 거실에서 용민과 은경도 달려 들어왔다. 소현은 혜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억지로 보약잔을 들이밀었다. 어머님, 진짜 한 번만 드시라니까. 좀 믿어보세요. 용민도 옆에서 도우려 들었다. 엄마 괜히 별일 없을 때부터 이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 알아? 그냥 한 번 마셔, 제발. 혜자는 필사적으로 졌고 몸을 비틀었지만 그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은경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진짜 노인네 고집 하나는 끝내줘. 가족 불행의 뿌리가 뭔지 이제야 알겠네. 엄마가 이러니 우리 집안이 꼬일 수밖에. 소연과 용민이 힘을 합쳐 억지로 잔을 혜자의 입에 대었다. 혜자는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너희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엄마를 이렇게까지 미워해야만 속이 후련하냐? 소연은 차가운 한숨을 내쉬더니 이죽거리듯 말하며 힘을 더했다. 우리 아들도 있어요. 친정 엄마만 챙기다가 내 가족 다 망쳐요? 어머님이 진짜 지금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고통과 수치, 그리고 억울함이 뒤엉켜 혜자는 절규했다. 너희 진짜 사람 맞니? 내가 배 아파 낳은 네가 내 손을 이렇게 비트나? 죽어도 못 용서한다. 그 순간 용민이 찰나의 흔들림을 보였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잠시 손을 놓으며 낮게 외쳤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 정말. 은경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아빠, 지금 뒤로 빠지면 우리 가족 다 망해. 목사님도 그랬잖아. 다 같이 해야 집안에 축복이 온다니까. 찬 공기 속에 온 집안이 분노와 증오, 두려움으로 부딪혔다. 혜자는 마지막 남은 기운을 짜내며 잔을 밀쳐내고 벽에 부딪혔다. 보약이 바닥으로 튀었고 검은 얼룩이 카펫 위로 스며들었다. 폭력으로 가족을 끌어안겠다고? 네가 목살한 자의 꼭두각시 되면 행복해질 줄 아니? 은경은 눈을 부라리며 악다구니를 쳤다. 엄마, 진짜 뻔뻔해. 남 얘긴 못 들어도 네가 이유라는 걸 왜 인정 못해? 엄마 딱 죽어버리면 다 편해질 텐데. 소현이 한숨을 내쉬며 차갑게 등을 돌렸다. 이럴 거면 당장 집 나가세요. 우리 새 출발에 걸림돌만 되지 마시고.
깊은 겨울밤보다 냉혹한 침묵이 집안을 휘감았다. 그날 밤 욕지거리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혜자는 안방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았다. 삶이 점점 옥죄이는 것을 느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제 그녀를 짓밟는 쇠사슬로 바뀌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집이 지옥이 됐지? 이렇게 추웠던가? 벽 너머에선 가족 속닥임이 멎지 않았다. 진짜 될까? 목사님이 직접 만든 약이라니까 걱정 마세요. 이 악물고 견뎌야 해. 저 인간만 없어지면 우리는 다 새 인생이야. 혜자는 창문에 눈을 돌렸다. 검푸른 어둠에 도시의 넌이 얼비쳤다.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차오르는 분노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내가 이대로 끝나겠냐? 내가 어떤 바다를 헤치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새벽녘 온몸이 휘청거리고 속이 남은 힘마저 모두 빠져나간 듯했다. 혜자는 힘겹게 책상 아래 감춰둔 작은 손거울을 집었다. 창백하게 변한 얼굴, 깊게 팬 눈밑 그림자, 생기를 잃은 눈동자가 고스란히 비쳤다. 나혜자, 이대로 무너질 거야? 포기할 거야?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작은 속삭임이 울먹였다. 살아남아야 해.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가족들은 잠든 듯 했지만 어디선가 또 다른 기척이 느껴졌다. 소현의 낮은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날아들었다. 어머님, 새벽에 몰래 나가도 소용없어요. 이제 모든 출입카드 다 바꿨어요. 괜한 짓 하지 마세요. 불쾌한 기운이 온몸을 죄었다. 혜자는 절망과 분노를 곱씹으며 창가에 등진 채 드디어 결심했다. 이 지옥에서 반드시 빠져나갈 길을 찾을 거야. 내들이 나를 진정으로 원치 않는다면 내 삶도 이제 나대로 살아야지. 깊은 숙연함, 그리고 새벽바람 같은 찬 한기가 마지막 숨결까지 스며들었다. 저항의 시작, 하룻밤이 흘렀다. 온몸이 무겁고 기력이 쇠했지만 혜자의 가슴 한켠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죽음의 공포와 함께 이상하게 뚜렷해진 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함이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거친 바다의 풍랑을 몸으로 견디며 살아왔다. 지금의 풍랑이 비록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풍일지라도 결코 그냥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침이 밝자 혜자는 일부러 힘이 쭉 빠진 척 천천히 일어났다. 주방에서 소현이 힐끔 쳐다봤다. 어머님,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혜자는 몽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다. 많이 힘들구나. 나 몸도 마음도 점점 더 말라가는 것 같아. 내 말대로. 내가 다 민폐만 끼치네. 소연은 생각보다 쉽게 미소를 보였다. 이제라도 순응하시면 가족 모두 편해져요, 어머님. 혜자는 배시시 웃으며 물끄러미 창밖만 바라봤다. 속으로는 불안과 분노, 두려움까지 모조리 품고서. 그날 오후 소현과 은경, 용민이 차례차례 집을 나섰다. 혜자는 잠든 척 등 뒤에서 가족 움직임을 조용히 살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잦아들자마자 그녀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지금이야, 기회는 이때뿐일지도 몰라. 혜자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서둘러 극소수의 소지품만 챙겼다. 뒷주머니엔 미역국 시료와 이상한 약병, 찢어진 메모지까지 은밀하게 담았다. 방문을 나서며 숨을 죽이고 거실과 복도를 둘러보았다. CCTV 렌즈가 두 군데에 반짝거렸다. 이제부터 한 번뿐인 도박이 시작이야. 혜자는 도망치듯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소현이었다. 그녀는 도어락을 열며 매섭게 소리쳤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혜자는 순식간에 가방을 뒤로 감추고 떨리는 연기로 대답했다. 저기, 그냥 답답해서 마트에 좀 다녀오려고. 순간 소연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녀는 곧장 문을 걸어 잠가버렸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도망가봤자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냥 가족 곁에 계시는 게 나아요. 혜자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젠 내 마음도 모르면서 예전처럼 강하게 굴 수는 없단다. 소현이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누르며 거실로 확성기 소리처럼 용민과 은경을 호출했다. 은경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나왔고 용민도 뒤따랐다. 뭐야? 무슨 일이야? 엄마가 또 도망가려고 했다니까! 혜자는 곧 세 사람에게 둘러싸였다. 거실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다. 혜자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간절히 호소했다. 그만 좀 해라.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 다 알아. 하지만 적어도 내 인생까지 함부로 할 권리는 없잖니. 은경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엄마는 평생 남 탓만 해놓고 지금도 혼자 선량한 척 한다고 생각해? 우리도 힘들어. 엄마 한 명 때문에 이제 모두 지쳐가. 용민은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저었다.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목사님 말씀 있는 데다. 모두 당신 행복 바라서 그러는 건데. 소현은 거칠게 손목을 잡아채며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님, 그만 꾀병 부리세요. 순순히 따라오세요. 더 이상 이상한 짓 하시면 진짜 경찰까지 부를 수 있어요. 혜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니들이 대체 뭐길래 이게 가족이냐? 연민도 없고 피 한 방울 사랑도 없는 자식이. 네가 내 딸이라고? 오늘 이후로 내겐 자식 없다. 소현과 용민, 은경은 마치 세계가 무너지는 듯 잠시 멈칫했다. 극적으로 얽혀진 세 사람과의 충돌 끝에 마침내 세 사람은 분노에 이겨 혜자를 거칠게 붙잡았다. 소현이 밧줄을 내오고 은경과 용민이 힘을 합쳐 혜자를 묶으려 들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목사님 오실 때까지 얌전히 있어! 혜자는 심호흡을 가다듬으며 소리를 질렀다. 내 놈들, 내가 누구냐? 바닷바람도 파도도 이겨 계단 위까지 오른 나혜자다. 이 손, 이 발,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필사의 몸부림 끝에 혜자는 손등에 얹힌 밧줄을 발끝으로 살짝살짝 느슨하게 했다. 가족이 방심하는 순간 한 손이 풀렸다. 이제야. 그녀는 간신히 밧줄을 해방하고 거칠게 몸을 일으켰다. 가족들 떨리는 눈빛을 마지막으로 현관 뒤쪽 작은 창문을 향해 뛰어들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혜자는 창문 아래 좁은 복도를 달렸다. 사이렌 소리, 가족의 함성, 복도 끝에 환한 불빛이 교차했다. 모든 위기가 일순간 몰아쳤지만 그녀의 발끝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구두가 벗겨지고 종아리가 긁히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멈추지 마. 죽을 각오로 달려야 살아남는다. 지하 통로로 들어선 찰나 아래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이미 이 탈출을 예감한 듯 사방에서 인기척이 몰려왔다. 하지만 혜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심장 소리가 귀 안쪽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아파트 후문에 이르려는 순간 오래전 섬마을 바람 속에서 배운 도망자 본능이 되살아났다. 어둠과 좁은 골목, 숨어야 할 때와 튈 때를 찰내 구분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택해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냈다. 너, 거기 멈춰! 멀리서 가족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그러나 혜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비상구 손잡이를 힘껏 당겨 차가운 바깥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셨다. 도시의 공기가 거칠게 뺨을 스쳤다. 살아남아, 혜자야. 아무도 이제 널 구원하지 않는다. 어둠 속 홀로 남겨진 혜자는 스스로를 꼭 껴안았다. 공포와 한기, 동시에 살아난 자존감이 주먹을 쥐게 했다. 언젠가 바다에서 배를 혼자 붙들던 밤, 젖은 손끝처럼 떨리는 두려움이 다시 떠올랐다. 그래, 내가 떠나야 모두 사는 거라면 오늘부터 나는 오직 나만을 위해 싸운다. 저항의 시작은 바로 지금.
그 절실한 외침으로부터 솟구쳤다. 황야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칠흑 같은 밤, 거센 바람이 폐쇄된 도시 골목을 뒤흔들었다. 혜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골목과 아파트 건물 사이를 달렸다. 뒤따르는 발걸음 소리와 끊임없는 환청, 그리고 가슴 저 밑바닥을 파고드는 두려움이 넓은 바다에서의 절벽과도 같았다. 살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본능을 총동원했다. 어디야? 방금 저기로 간 것 같은데? 가족과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파견된 듯 이웃 골목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혜자는 헐떡이며 어둠 속 굴다리를 기어나와 버려진 수레 옆에 몸을 숨겼다. 옷은 먼지와 흙에 전부 젖었고 손등엔 흠집이 가득했다. 여기서 잡히면 끝장이야. 혜자야, 넌 바닷바람 이겨본 여자 아니었나? 정신 고추 세워! 내면에서 거친 자기 암시가 울렸다. 어린 시절 바위 틈을 기어가다 결국 파도에 휩쓸릴 듯 휘청이던 그 밤이 생각났다. 그때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남았던 넌 기억. 지금 그 힘이 다시 필요했다. 한참을 숨죽인 끝에 혜자는 도시 외곽 가을가로 빠져나왔다. 물비린내와 어두운 풀숲,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음마저 이질적으로 아득했다. 뱃속이 텅 비고 체력이 한계에 달하였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도망치는 동안 문득 집에서 마주쳤던 불길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가족들이 자신을 잡으려던 손, 소현의 살기 어린 시선, 이제는 이름조차 부르기 두려운 목사 강의 광기 어린 설교. 그녀는 끊임없이 흔들리다 본능적으로 생각했다. 누구 하나라도 믿을 수 있을까? 내 편은 이 도시 어딘가에 존재하기는 할까? 혜자는 한때 이 도시에서 친구이자 남편의 동료였던 퇴직한 형사 강 씨가 근처에 살던 것을 기억했다. 그러나 그의 집마저도 이전과 달리 닫혀 있었고 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도 닿지 않았다. 한숨처럼 흔들리던 신세를 뒤로 한 채 혜자는 가을가 철교 및 작은 천막 쪽으로 몸을 비틀었다. 그곳에서 어부로 일하다 은퇴한 이들이 오가며 작은 쉼터를 마련해 놓은 곳이었다. 비닐 천막 사이로 희미한 랜턴 불빛이 새어나왔다. 천막에 몰래 다가섰을 때 혜자는 멀리서 인기척을 느꼈다. 순간 움츠러들며 몸을 엎드렸다. 그러자 낮게 그러나 반갑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요. 거기서 뭘 하고 있어? 낯익은 거칠지만 인간미가 있는 목소리. 천천히 고개를 들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노인이 랜턴을 들고 다가왔다. 바로 강 형사였다. 혜자 아줌마 아니요? 이런 데서 뭘 이렇게 흉하게? 혜자는 목이 메어 소리쳤다. 강씨, 나 좀 도와줘요. 제발. 강씨는 상황을 직감했다. 그는 혜자를 천막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였다.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네주며 낮은 음성으로 물었다. 뭔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요. 낡은 몸뚱이지만 나 아직 경찰 촉은 있거든. 몹쓸 일 당하신 것 같은데? 혜자는 한참을 울면서 가족의 변모, 사이비 집단의 위협, 살해 음모까지 단숨에 털어놓았다. 강씨 얼굴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였다. 이 나라에 아직 이런 일이, 내가 뒷조사 좀 해볼 테니 당분간은 여기서 몸 좀 피하시오. 혜자는 처음으로 진짜 숨을 내쉬었다. 곰팡내와 구린 물비린내, 알록달록한 천막 사이 어둠마저도 그리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안도는 길지 않았다. 새벽녘 외부에서 급박한 통화 소리가 들렸다. 강 씨가 전화를 받아 나오더니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혜자 아줌마 슬슬 움직여야겠소. 누가 내 뒤를 밟고 있는 것 같아. 신도들이 근처까지 온 모양이오. 경찰 내부에도 그쪽에 매수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혜자는 숨이 막히는 긴장감에 다시 몸을 움켜쥐었다. 강 씨는 허리를 고추스며 말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요. 그래도 증거는 꼭 챙겨. 미역국 잔에 약병. 그런 것들 있지요? 혜자는 가방 속에서 소중히 간직한 미역국 시료, 약통, 메모지를 꺼내 강 씨에게 건넸다. 이걸 부디 진실 밝혀주세요.
나 같은 사람 또 나오지 않게. 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이 동네 대학에 후배 교수가 있어. 이 증거물 그쪽 실험실에 맡겨볼 테니 최대한 신속히 분석해 달라고 해줄 거요. 혜자는 다시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눈물, 살아남아야 한다는 처연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이윽고 천막 밖은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혜자의 숨통을 조여오는 공기는 전혀 맑지 않았다. 신도 집단의 추적, 가족의 증오, 경찰조차 믿을 수 없는 현실. 그래도 반드시 살아남아서 그 진상을 밝혀야 해. 잠시 뒤 강 씨는 조용히 몸을 낮추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천막에 오래 있으면 불안하니 오늘 밤에 옆 산길로 돌아가는 게 좋아. 나는 내 방식으로 다시 연락할 테니 당분간은 절대 전화번호도 바꿔야 하고 누구에게도 위치를 말하지 말고. 혜자는 철썩이는 가을물과 새벽 바람을 맞으며 다시 한번 생을 강하게 붙잡았다. 모든 것이 부서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황량한 세상 한가운데서 다시 한 걸음 내디디려 했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구불구불한 골목을 지나는 동안 혜자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누구도 날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이제부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 그녀의 어깨 위엔 가족의 얼굴과 어머니의 옛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들이 차곡차곡 내려앉았다. 신께 빌진 않겠어.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남자. 나 혜자. 삶의 마지막 희망과 함께 그녀는 어스름한 도심 변두리를 그리고 거센 바람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진실이 드러나다 새벽이었으나 한 치 앞도 밟지 않은 어둠 속에서 혜자는 강 형사와 함께 조심스레 대학 실험실을 찾았다. 강 형사의 후배인 화학 교수는 두터운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노장의 부탁을 저버릴 수 없는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오, 선배님? 위급한 상황이야. 이분이 갖고 온 국과 차 시료, 그리고 약통. 뭔가 섬뜩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아. 교수는 아무 말 없이 샘플을 받아들고 검사 장치에 조심스럽게 투입했다. 실험실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컴퓨터 그래프가 움직이고 기계는 이따금 삐소리를 냈다. 혜자는 온몸의 신경이 바짝 곤두선 채 숨을 제대로 쉴 수도 없었다. 온 세상이 그녀의 심장 소리에 맞춰 긴장하는 듯 했다. 강 형사도 입술을 조용히 깨물며 모니터에 집중했다. 잠시 후 교수는 무거운 목소리로 결과를 내놓았다. 이 미역국과 한방차 모두 고농도의 신경독성 화학 약물이 섞여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선 발견될 수 없는 조합이에요. 힘든 얘기지만 반복 섭취 시 노인성 장기 손상, 의식 저하,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겁니다. 순간 혜자는 두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자신만이 아니었다. 그녀와 똑같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 아파트의 모든 노인들 모두가 이 독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이 자료 경찰에 바로 넘기도록 하겠소. 부디 용기 잃지 맙시다. 강 형사가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혜자는 알았다. 적은 결코 집안과 교회 내부에만 있지 않았다. 더 크고 깊은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있었다. 귀가 무거운 현실로 가득 찬 채 혜자는 강 형사 집에 몸을 숨겼다. 커튼을 꼭 닫아두고 소리를 죽인 채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다. 한나절 뒤 강 형사가 급하게 들어오며 속삭였다. 안 좋은 소식이요. 경찰 내부 담당자 중 한 명이 교회 쪽과 내통하는 게 맞다오. 자료를 넘겼는데 바로 목사 강 쪽으로 보고가 들어간 모양이야. 혜자의 등골에 다시 한 줄기 식은땀이 흘렀다. 그럼 지금 제 위치도 이미 그들에게 다 노출됐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 높소. 안전하게 빠져나가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바로 그때 혜자의 휴대폰에 용민의 번호가 뜨기 시작했다. 망설이던 혜자는 강 형사 곁에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제발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될까? 목사님도 엄마만 편하게 모시면 더는 뭐라 안 한대. 아니, 가족 위해서라도 엄마만 좀 참으면 우리 모두 편해질 수 있어. 용민의 목소리엔 간절함과 공포, 그리고 마지막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혜자는 자신의 목소리에서 피떡처럼 멈춰있던 분노가 흘러나오는 걸 느꼈다. 네가, 숱한 날 내 곁에서 웃던 네가 이제 나에게 죽음을 권하고 지옥을 강요하니? 나는 더는 눈 감지 않아. 더 이상 너희도, 목사 강도, 그 누구도 믿지 않아. 나혜자는 이렇게라도 살아있다는 걸 증명할 거다. 용민은 흐느끼는 듯한 숨을 들이쉬다 이내 전화를 끊었다. 이젠 진짜 끝이구나. 혜자는 온몸으로 절망보다 깊은 각성을 받아들였다. 가족도, 동네도 더 이상 피할 대랄 게 없었다. 오직 진실만이 자신과 죽음을 가를 경계였다. 그날 밤 강 형사는 남은 경찰 인맥을 동원해 음성 자료와 실험 결과를 외부 언론에 송출하기로 했다. 급박한 시간과 불안이 쌓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썰렁한 주방 탁자에 마주 앉았다. 진실이 드러나도 내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닐 거요. 하지만 계속 침묵하면 이 도시는 언제든 또 다른 희생자를 삼키게 될 거요. 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의 슬픔, 그러나 오랜 인생을 관통하는 자부심이 눈동자에 비쳤다. 나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떳떳함으로 마지막 손을 내밀고 싶어요. 어쩌면 죽음이 오더라도 그래도 후회하지 않도록. 강 형사는 담담히 말했다. 당신이 시작한 이 진실의 싸움, 분명히 누군가는 본보기로 삼을 것, 이 도시 누군가가 미쳐가는 걸 막을 힘이 돼줄 거요. 그러나 다음 새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집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창밖으론 어둠 속 이상한 그림자들과 불빛을 아래 위로 쪼개며 다가오는 형체가 보였다. 강 형사가 창문을 내다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들켰소. 목사 강 쪽에서 신도들과 함께 당신을 찾아온 모양이야. 밖에선 도시 맹신도가 군중처럼 웅성이고 멀리서 경찰차 불빛도 보였다. 안전할 것만 같던 숨겨진 곳마저 완전히 노출된 순간이었다. 혜자는 서랍 속에 꼭 쥐고 있던 증거 샘플을 다시 가방에 챙기며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각오를 새겼다. 이제 남은 건 정면 돌파뿐이다. 강 형사도 서둘러 차키를 챙기고 혜자와 함께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숨을 고르고 문을 나서면서 혜자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달려, 혜자야. 이번엔 진실이 반드시 이기도록 끝까지 버텨야 해. 그녀는 세상의 무게가 내려앉은 도시에서 추적자들과 끝장 대치를 향해 거리로 나섰다. 사방은 어둠과 적의 시선, 아직 덜 깨어난 아파트와 차가운 새벽 공기였다. 어쩌면 구원도, 용서도 없더라도 진실 그 하나만은 밝힐 수 있다는 끈질긴 신념이 몸을 일으켰다. 검은 밤의 의식도시는 이미 밤의 그림자에 삼켜졌다. 인적 없는 골목, 가로등 빛에 젖은 검은 포장도로는 깊은 한기와 함께 음산하게 떨렸다. 그 검은 성전이라 불리는 소박한 교회 건물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희미한 촛불, 기이한 문양이 그려진 천, 신도들의 군집한 형체가 새벽 어둠을 더욱 음침하게 흩뜨렸다. 혜자는 신도들에게 두 팔이 꽁꽁 묶인 채 끌려왔다. 입에는 천 조각이 물려 한 거조차 힘들었다. 길게 이어진 계단을 끌려 올라가면서 그녀의 마음속엔 억울함과 분노, 공포,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이 뒤엉켜 있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이들이 바라는 걸 결코 내 손으로 완성하게 둘 수 없어. 교회 안은 이미 광기 어린 열기로 가득했다. 제단 위 목사강이 붉은 로브를 걸치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번들거리며 입가엔 사악한 미소가 맴돌았다. 이 밤의 의식은 오랜 기다림의 결실이요. 우리 공동체를 가로막던 모든 사악한 원인이 오늘 마침내 정화될 것이요. 목사 강의 목소리에 신도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정화, 정화, 희생을 위하여. 의식의 줄기는 교묘하고
치밀하게 짜여 있었다. 제단 옆 거대한 촛불, 검은 천으로 덮인 희생의 상 위에 해자는 무릎 꿇린 채 올려졌다. 신도들은 노인이나 병약한 이들 중 뜻밖에도 젊고 강한 구성원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모두 두꺼운 로브로 신분을 감췄고 눈빛에는 맹목적 광신만이 번졌다. 목사 강은 마치 예언자처럼 팔을 뻗어 외쳤다. 우리 혈통과 미래를 짓누르는 무력과 패배의 그림자. 오늘 이 어머니의 영혼을 태워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것이요. 해자의 가족. 용민, 소현, 은경은 신도들 틈에 마지못해 뒤섞여 있었다. 용민은 금세 고개를 돌린 채 눈을 꼭 감았고 은경은 미동조차 없는 차디찬 얼굴이었다. 오직 소현만이 차갑고 단호한 시선으로 해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의식이 시작되자 신도들은 일제히 주위를 빙빙 돌며 구호와 찬송을 반복했다. 정화의 노래라지만 그 안엔 오직 배제와 증오의 기운만이 짙게 세우며 있었다. 교회 벽 곳곳에서 잘못된 신앙심의 흉기가 꿈틀거렸다. 그러나 해자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빛났고 묶인 손 안에 숨겨둬둔 작은 유리 조각을 부여잡았다. 지금이야. 이대로 끝내면 그들의 승리일 뿐이야. 목사 강이 검은 호싱이 호신용 단검을 높이 들어보이며 외쳤다. 이 피가 흘러야 우리의 밤이 빛으로 바뀐다. 모두 함께 기도하라. 순간 신도들의 함성에 교회 천장이 흔들릴 듯 했다. 목사 강이 천천히 해자를 향해 다가왔다. 그 눈엔 신성 위장 뒤에 감춰진 살기가 가득했다. 바로 그때 해자는 숨을 몰아쉬고 온몸의 힘을 마지막까지 모았다. 유리 조각을 손바닥에 힘껏 찔러 그 피로 밧줄을 적셨다. 꾹꾹 쥐고 뒤틀자 밧줄 매듭이 점차 느슨해졌다. 목사 강이 단검을 들고 제단에 바싹 다가왔다. 이제 정화의 시간이요. 순간 해자는 힘껏 몸을 튕겨낸 뒤 제단 위를 구르며 손에 들린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팔을 그었다. 피가 바닥에 번져나가자 신도들은 일순간 움찔했고 목사 강도 멈칫했다. 거짓 예언자, 네가 신을 말하나. 여기에선 내가 모든 죄를 증명한다. 해자의 고함에 분위기가 송두리째 바뀌었다. 제단 아래선 신도들이 동요하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목사 강은 도끼 어린 얼굴로 단검을 내리칠 기세였다. 이 여자가 마지막 관문을 가로막는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순간 교회 뒤편에서 요란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실랑이가 이어지고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 형사를 비롯한 경찰들이 교회 안으로 난입했다. 모두 손들어! 움직이지 마! 교회 안팎은 이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신도들은 절반이 앞다투어 도망쳤고 목사 강은 마지막 악다구니를 질렀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이 여자를 제거하라. 그러나 해자는 쓰러진 채 남은 힘을 다해 목사 강을 노려봤다. 당신들은 악마야. 제 손으로 죄를 막아야. 내 목숨만이 아니라 이 도시의 모든 진실을 되찾으려는 거야. 용민은 그제야 뒤늦게 뛰쳐나와 엄마 곁에 엎드려 울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소현과 은경은 여전히 굳은 얼굴로 그제야 가족이었을 때의 미미한 흔적을 떠올리는 듯 보였다. 경찰들이 목사 강, 소현, 많은 신도를 차례로 체포했다. 교회 바깥은 이미 아침 해가 밝아오기 시작했다. 해자는 피투성이가 된 팔을 안고 경찰관들의 에워싸인 채 교회 입구를 나섰다. 등 뒤로 들려오는 목사 강의 마지막 비명과 아직도 광기에 물든 신도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치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 해자, 여기까지 왔다. 이제 끝까지 진실을 세상에 말하겠다. 그렇게 검은 밤의 의식은 붕괴하고 있었다. 밤이 깨지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밤을 깨뜨렸다. 새벽 공기엔 아직 싸늘한 피냄새와 애절한 울음,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오랜 침묵이 뒤섞여 있었다. 교회 안과 밖은 일시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목사 강을 비롯한 주요 신도들은 모두 수갑에 채워져 끌려 나왔다.
구석에 모여 있던 신도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아직까지 마지막 희망처럼 미친 듯이 정화를 외쳤지만 믿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시끄러운 소란 속에서 혜자는 피로에 절어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 주변엔 경찰과 구조대, 언론 카메라들이 모였다. 그녀의 붕대 감긴 팔이 이 밤의 처절한 싸움을 상징처럼 드러내고 있었다. 유독 서로를 바라볼 수는 없는 세 가족, 용민, 소현, 은경은 한켠에서 각각 다른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용민은 고개를 떨군 채 연신 눈물을 훔쳤고, 소현은 얼굴에 분노와 허탈, 그리고 씁쓸한 자포자기만 남아 있었다. 은경은 텅 빈 눈으로 벽을 바라보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목사강이 경찰에 끌려가면서 마지막까지 소리쳤다. 이 도시는 결코 변하지 않아. 더러운 것들아. 정의 따위로 뭘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하나?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헛헛한 울림으로 교회 지하에 가라앉았다. 경찰 조사에서 혜자는 떨리는 손으로 차분히 모든 진상을 진술했다. 독극물의 존재, 은밀한 희생의식, 노인들을 이용한 사이비 집단의 실체, 그리고 자신의 가족까지 그 악에 물들어갔던 과정까지 단 한치의 숨김도 없이 강 형사도 여러 자료와 검증 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밤새 생중계했고 노인을 표적으로 한 신흥 집단의 공포라는 제목이 전국을 뒤덮었다. 며칠 새 실종된 노인 명단과 희생 제물이 될 뻔한 이웃들이 하나둘 구조되었다. 혜자는 잠깐의 병원 치료를 받고 경찰서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무기력한 가족들이었다. 용민은 울면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달라 말할 자격도 없어.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 소현은 여전히 분노에 젖은 채 혜자를 노려봤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지금 우린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어. 내 자식, 내 가족, 모든 게 다 끝장났어. 은경은 고요히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나 혜자는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한숨과 어쩔 수 없는 체념이 그녀의 표정을 덮었다. 그래, 내가 낳은 자식들 모두 신념도 두려움도 없이 남의 목소리에만 휩쓸렸지. 이제 내가 그걸 막기 위해 견뎠다는 걸 더는 변명하고 싶지 않구나. 시린 새벽 불빛 아래 가족이란 이름에 망가진 잔해만 남았을 뿐이었다. 며칠 뒤 뉴스는 이 사건의 파장을 전하며 경찰의 부실, 사회적 무관심, 노인 소외와 혐오의 현실을 비판했다. 혜자는 기자 인터뷰에 응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건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또 한때 스스로를 바라볼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점점 나이 든 자들을 힘겹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쓸모없는 존재라며 밀어냈어요. 그 허약하고 잔인한 빈틈 사이로 악이 기어들었습니다. 혜자의 눈빛엔 여전히 남은 두려움과 동시에 작은 불꽃 같은 각오가 비쳤다. 가족이 나를 등졌고 도시도 나를 미워했지만 그럼에도 어느 누군가는 포기하지 말고 진실을 외쳐야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남더라도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이 밤이 끝난다고 믿어요. 기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가 흘러 목사강과 주요 신도들은 사법 처리됐고 노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시작되었다. 어떤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가족의 냉담 속에 머물렀다. 이웃들은 어색한 침묵과 미안함,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지켜봤다. 싸늘하고 조용한 밤은 계속됐지만 예전의 공포와는 달랐다. 혜자는 작은 집의 창가에 앉아 천천히 먼 바다를 바라봤다. 지쳐 흔들리던 호흡, 그리고 짙게 남은 상처 자국이 고요히 존재했다. 아직 완전히 씻겨나가지 않은 밤의 그림자가 창문 틈에서 어렴풋이 출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래도 이 밤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다시 새벽 태양이 떠오른다. 조용한 집에
라디오 뉴스가 울렸다. 이번 사건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새로운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연대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그 중심엔 혜자 씨가 자발적 최초 발언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혜자는 곧장 라디오를 껐다. 대신 천천히 다짐하듯 창밖에 대고 속삭였다. 누군가의 엄마로, 한 명의 사람으로 나는 오늘을 그렇게 버티겠다. 진실이 밤을 뚫고 세상에 가 닿도록. 멀리 아파트 단지, 그 어둠 속에도 누군가의 삶이, 또 다른 희망이 작게 움트고 있었다. 그리고 밤은 비로소 아주 천천히 깨지고 있었다.